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엇갈린 지표 속에서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 경고에 혼조세에 마감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79조 7천억 원의 국고채를 발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 소득 하위 20% 계층의 엔겔 지수가 2004년 3분기 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세금이 2008년에 비해 무려 52% 증가하며 720조 원에 달했습니다. 매경 이코노미의 주체로 2012년 하반기를 빚는 증권 애널리스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카드사들의 무관심 속에 지난해 9월에 서비스를 시작한 누적액 알림 서비스가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수요일입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일본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일본의 중소기업들도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기업의 위기, 오히려 우리 시장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내용 잠시 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도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서민 경제는 직격탄을 맞고 있죠. 전세금은 폭등하고 식탁 물가도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심각하고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지 잠시 후에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김하빈 외신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하빈 캐스터. 안녕하십니까.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모두 하락 출발했던 뉴욕 증시 이틀째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채무한도 협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미국 신용평가사 피치는 정부의 채무한도 상한을 높이지 않을 경우 국가 신용등급을 낮출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발표된 경제지표는 표정이 엇갈렸는데요. 소매 판매액 지수는 상승했지만 생산자 물가는 3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지수 알아보겠습니다. 다우지수 0.2% 상승하면서 13,534.89 기록했습니다. 나스닥은 0.22% 빠지면서 3,110.78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 0.11% 상승하면서 1,472.34 기록했습니다. 유럽도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의 주요 증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에서 채무한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막았고요. 독일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를 하회한 것이 지수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독일의 작년 GDP 성장률은 예상치보다 낮은 0.7%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2011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입니다.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0.15% 상승하면서 6,117.31 기록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 0.69% 밀리면서 7,675선에서 마감됐고요. 프랑스 카크 지수 0.29% 하락하면서 3,697.35 기록했습니다. 아시아 가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일본 증시는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 심리로 인해서 엔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해종합지수는 최근 7개월간 최고치로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한편 홍콩 항생지수는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0.72% 상승했네요. 1879.08 기록했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 0.60% 상승하면서 2325.68 기록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는 0.14% 하락하면서 23,381.51 기록했습니다. 환율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도 소폭 올랐는데요. 0.4원 오르면서 1,056.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경제 프로그램 생방송 박희준의 여보세요.
네, 글로벌 마감시장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시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오늘의 투자 전략입니다. 오늘은 현대증권 불경지점의 박광식 지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뭐 코스피 2000선 주변 왔다 갔다 하다 어제는 1900선 아래로 무너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너진 배경 네.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지수가 2000포인트 올라와서 예.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조정으로 보여지고요. 예. 11월 중순부터 이제 지수가 그 약 180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에 따른 조정 장세에서 차익 매물이 좀 일차적으로 나왔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12월 달에 그 현선물관이 많이 벌어지면서 또한 배당 투자의 목적에 외국인들하고 이제 기관들이 많이 그 배당 투자의 목적에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출회가 되는데 그 당시에 현선물 가격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선물로 해지를 하고 매수 들어와가지고 최근에 이제 그 베이시스가 많이 좁혀졌습니다. 현선물 가격이 많이 좁혀져가지고 그에 따른 그 현물이 출회되고 선물을 매수하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 현상은 사실은 뭐 팔아도 큰 손해는 없습니다. 또 배당은 배당대로 수익을 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물량들이 좀 더 많이 나오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최근에 원화 강세가 진행이 되면서 수출 업종에 대한 어떤 실적 악화 우려 그러한 측면과 또 외국인들이 또 최근에 들어와서 환율로 인해서 또 매수가 정체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또한 개인들의 또 펀드 환매도 2000포인트 분에서 또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관들의 매물이 출회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떠한 복합적인 또 악재가 같이 겹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그 1900 아래로 내려왔는데 당분간은 좀 약간 그 장세가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환율 하락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전기전자 업종 계속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락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이제 가장 큰 게 삼성전자가 어제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예. 이 삼성전자 부분만 놓고 본다 그러면 어떤 실적이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그 우려로 인해서 하락이라기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프로그램 매도에 의한 하락이 좀 가장 예. 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뭐 현재 그 가격 베이시스 차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뭐 지금 현재 가격에 팔아도 전혀 손해 볼 게 없고 베이시스에서 일단 차익을 남기고 또한 배당에 대한 배당 수익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가격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매도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더 많이 나온 부분이 되어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나머지 부품주들, 특히나 이제 그 애플에 납품하는 그 IT 부품 업종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삼성전기라든지 LG 디스플레이, 또 우리나라뿐 아니고 일본과 이제 대만의 업체들에 대해서도 애플이 그 아이폰 5의 그 판매가 굉장히 부진한 그런 상황에서 감상 조치가 통보됐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IT 업종에 대한 매물 압박이 나오고 있는 편이고요. 또한 거기에 더해져서 환율도 같이 좀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줌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IT에 대한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약화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서는 계속 올해의 그 성장성이 가장 유망한 그런 상황이고 또 LG전자 부분도 올해 어느 정도의 그 스마트폰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던 업황의 그 바닥을 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좀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IT 업종 자체에 대해서 주요 부품들 또한 그 SK 하이닉스 이러한 모든 종목들이 뭐 전체적인 어떤 업황에 있어서의 어떤 성장성은 좀 양호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IT는 프로그램 매도에 의해서 좀 많이 하락을 하는 그런 측면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최근에 와서는 코스피가 조정 국면에 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런 조정 장세에서 좀 눈여겨볼 업종,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근데 조정 국면이면 전체적으로 좀 약세가 되고요. 일부 이제 개별이나 종목적으로 좀 전개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예. 반면에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올해 전체적인 어떠한 그 업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하락할 때 예. 우량 업종에 대해서는 저점 매수의 어떤 그런 전략을 큰 흐름으로 좋은 봐서는 기회가 될 수도 좋은 있겠군요. 기회가 될 예.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뭐 IT라든지 중국 소비 관련주 위주로 이렇게 중기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에서 한번 좀 접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뭐 구태여 단기적으로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환율 상승으로 이제 수혜를 얻는 뭐 내수주와 음식료 업종에서 장중에 이제 조정시 부분마다 매수 전략으로 좀 매매를 하는데 전반적인 거는 어느 정도의 어떤 그 현금 확보하고 좀 이 비중을 전체적으로 줄여서 지금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음식료 업종이요. 최근에 와서는 좀 도미노 가격 인상이 예상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자들 네. 좀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을지요? 네, 그렇죠. 이 음식료 같은 경우에서는 환율 그 원화 강세에 직접적인 수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 코너를 통해서 여러 번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음식료 업종의 대부분 그 원재료는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수입에 대표적으로는 좀 수혜를 받고요. 또한 최근에 음식료 업종들이 거기에 더해서 그동안 가격을 못 올렸다 그래서 최근에 대부분의 그 음식료 회사들이 가격을 거의 한 많게는 10%, 적게는 뭐 5, 6% 이렇게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제품 가격이 인상이 됐고 원가는 하락하는 그러한 그 국면에 나와 있고요. 따라서 올해 그 상반기에 정도에 있어서 환율 상승으로 인한 그 기업의 어떤 이익적인 측면은 아마 가장 부각되게 나타날 수 있는 업종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현 시점에서 그 매수해서 보유하는 그러한 전략은 맞는 것 같고요.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좀 이렇게 따라가기는 부담스럽긴 한데 조정시마다 분할 매수해서 좀 매수해서 바이앤 홀드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종목적으로는 특히나 이제 모든 음식료 업종도 좋겠지만 거기에 이제 특히 중국 그 시장의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업들 위주로 한번 좀 선정을 해가서 종목을 좁혀서 좀 매수해서 보유하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중국 경기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 중국 네. 경기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중국 경기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2012년 12월 중국의 수출 증가율을 보면은 전년 대비해서 14.1% 증가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는지요? 네, 일단 12월 달에 중국 수출 증가율 그 예. 14.1% 증가했는데요. 이거는 조금 뭐 그 지수가 맞다면 예. 굉장히 좀 중국의 굉장히 성장이 굉장히 놀라운 그런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데 지금 지수가 맞다면이라고 말씀하신 아, 이유는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인가요? 네, 좀 제가 뭐 저는 모르고 예, 예. 일반적인 전문가들이나 이런 것 쪽에서 신뢰성에서 많은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전문가들이 대체적으로 예상한 게 5% 정도의 성장을 예상을 했는데 예. 굉장히 높게 나와서 의아하고 또 그러한 원인으로서 아마 연말에 좀 기업들의 밀어내기 좀 수출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예전에 뭐 저희 나라에서도 수출 주로 나갈 때 막 연말에 밀어내는 그런 수출 전략인데 그러한 것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또 중국 정부의 2012년도에 수출 목표가 10%였습니다. 근데 예.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런 거를 맞추기 위해서 좀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그거는 추후적으로 좀 한 1월 달이나 2월 달 수출의 어떠한 그 추이를 지켜보면 이러한 것들이 좀 확실하게 좀 신뢰성이 나타날 것 같고요. 예, 그 전에도 보통 중국의 지표들은 OECD 그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린 지표들을 보면 한 2, 3개월에 수정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증가율이 사실이라면 중국의 어떤 본격적인 회복은 예상이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뭐 산업재라든지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한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네. 이 정도의 증가율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중국이 경기가 좀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그 전체적인 어떠한 경기, 전 세계적인 경기의 회복과 맞물려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 경기가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말씀하셨는데 중국 경기 지표 개선과 관련해서 우리 증시에서 좀 주목할 만한 업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가장 큰 수혜 업종은 아무래도 그 산업재, 화학기계, 철강, 조선 이러한 것들이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러한 업종들이 최근에 작년까지 계속 그 중국의 그 경기 약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또 실적도 약세를 보였고 예. 또 주가도 많이 조정을 받는 그러한 상황을 보였는데요. 이런 관련 업종들이 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한 그 최근에 또 전체적인 어떤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원자재 관련 그런 기업들도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철광석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근에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업 지수인 그 BDI 지수도 이제 바닥권이 좀 인식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원자재 관련주라든지 해운 업종들도 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한 중국의 그 경제 성장이 지난 그 2007년도에 중국이 성장했을 당시와는 다르게 2013년도에서 중국 정부 어떤 새 정부도 출범이 됐고요. 그러한 중국 정부의 목표는 전체적인 어떤 내수를 진작시켜서 국민 소득을 증가시켜서 내수를 진작시키는 그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큰 수혜를 입는다 그러면 아무래도 중국 소비 관련주 쪽에 성장이 아마 유도되는 그런 측면에서 중국 소비 관련주 업종이
가장 큰 수혜를 입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경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하고 네. 소매 판매액 지수 발표가 곧 있을 텐데 네, 네. 어떤 관점에서 좀 우리가 이런 지표 발표들을 좀 바라봐야 될까요? 네, 먼저 생산자 물가 지수라는 거는 이제 이 기업 제품의 어떤 생산 원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올라가면 뭐 기업이 좋아진다는 측면도 있지만 기업의 어떤 이익 측면에 있어서는 좀 약간 많이 상승률이 낮을수록 좀 그렇죠. 안정되는 실적이 좀 측면이 악화될 있는 거 있고 수익도 반대로 이제 있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판매 단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러한 측면이 있긴 한데 물론 이제 안정적이고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게 기업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익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나올 수가 있는데 10월 달하고 11월 달 연속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그러한 측면도 되고 있는데요. 지속적인 하락은 근데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데 안정적으로 좀 나오지만 어느 정도 좀 상승하는 그런 측면이 나와야 전체적인 어떤 미국 경기가 회복이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매 판매액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좀 상승적으로 나오는 것이 긍정적인데 아무래도 그 12월 그 크리스마스 시즌이라서 예년보다는 좀 높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과연 얼마나 좀 더 높게 나오느냐 그런 거에 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난주에도 뭐 지점장님하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은 본격적인 지금 어닝 시즌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중국 경기 회복하고 이제 맞물려가지고 예. 지금 바닥권으로 인식되고 있는 산업재, 조선, 철강, 화학 이러한 것들이 최근에 주가가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과연 네. 이러한 것들이 실적으로 어느 정도 연결이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물론 실적으로 개선되는 거는 크게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만 실적이 안 좋더라도 전분기 대비 악화의 정도가 어느 정도 감소가 되는지 이 정도는 정말 바닥권이 맞는지라는 부분을 좀 한번 실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반대로 좀 실적이 좀 상승이 된다라는 측면이 본다 그러면 산업재에 대한 어떤 주가는 올해 좀 턴어라운드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업종이라 그러면 환율 수혜주들이 개선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어느 정도 좀 실적으로 나타나느냐 그러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실적이라 그러면은 음식료 내수 관련주들의 실적 현상이 좀 두드러질 것 같고요. 가장 그 턴어라운드가 부각되는 업종에서는 아마 제약 업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약가 인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굉장히 좀 실적이 안 좋았는데 지난해 말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업종이 개선되는 그런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제약 업종이 내수 관련 업종들이 좀 그 실적이 부각되는 그러한 것들이 좀 부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점장님, 뭐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요. 간단하게 오늘 장 좀 전망해 주시고 대응 전략 좀 세워주시죠. 전체적으로 본다면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당분간 프로그램 매도세가 좀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떠한 측면의 대응은 좀 보수적인 전략으로 나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한 일부 그 실적 악화 종목들이 나오게 되면 좀 변동성이 큰 가능성이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내수 관련주와 음식료 업종으로 좀 슬림화시켜서 종목을 좀 매매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추가로 더 하락을 한다 그러면 IT하고 중국 소비 업종에 대해서는 아마 분할 매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현대증권 불광지점의 박광식 지점장과 함께 오늘 장 투자 전략 같이 한번 세워봤습니다. 이른 아침에 출연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원규 외신 캐스터가 밤사이 주요 외신 정리해봤습니다. 글로벌 브리핑 김원규 캐스터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외신브리핑 김원규입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이사회는 지난해 실업률이 6.5% 밑으로 떨어질 때까지 제로금리 정책을 고수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미국의 연준은행 총재는 무제한 양적 완화가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연준은행 총재는 자신은 지금까지 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을 지지했지만 이를 지속하면서 연준의 장부를 불리는 것은 금융시장 기능과 안전성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무제한이라고 한계가 없는 것이 아니며 이를 지속할 경우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자산 매입으로 연준이 얻는 순이익과 재무부로 보내는 수익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시 귀환했을 때 가장 중점을 둔 사안은 경제 회복이었습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또 일본은행은 디플레이션 회복을 위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로 상향 조정하라고 압박하는 등 경제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유동성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 부양책이 국가 디폴트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주 10조 3천억 엔의 경기 부양안을 승인했는데요. 이로 인해 일본의 부채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통신은 덧붙였습니다. 현재 일본의 부채 규모는 국내 총 생산 대비 200%를 웃도는 상황이고 엔화 가치는 지난해 말 아베 총리의 자민당 정권 출범 이후 7%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억만장자 투자자 조지 소로스의 고문이었던 후지마키 다케시는 대규모의 재정 지출은 현재 일본의 부채를 감안하면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아베의 정책은 10년 전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현재는 경제 붕괴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시겠습니다. 버냉킹 의장은 현지 시간으로 14일 미시간 대학교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연설은 의회가 필요한 조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등 의회의 부채 한도 증액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CNN 머니에서 흥미로운 컬럼 기사 하나가 게재됐는데요. 최근 부채 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을 매매해야 한다는 소수의 의견에 대해 적절치 못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금을 파는 것은 미국의 명성에 먹칠하는 것이고 세계 경제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부채 한도에 대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을 것이고 편법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금 매매는 부채 한도 해결을 제외하고는 대체 자금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CNN 머니는 강조했는데요. 사실 이와 비슷한 상황은 약 10년 전 영국에서도 발생했습니다. 당시 영국 총리인 고든 브라운은 1999년에서 2002년 사이에 전체 영국의 금 보유량의 3분의 2 정도를 팔았습니다. 그는 당시 금의 가치를 과소평가했는데요. 하지만 시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금값이 폭등한 것이죠. 이 때문에 영국은 많은 손해를 입어야 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미국은 영국의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은 듯합니다. 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김원규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서민 경제를 위협하고 폭등하는 식당 물가, 문제점과 대안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공행진의 문제는 식당 물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수도권 전세금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무섭게 오르고 있다는 소식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